안녕하십니까. 곰실장의 친절한 부동산입니다. 이번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왜 특별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도 부동산업에 종사하고 있지만요. 제가 제 고객분들이나 그리고 제 후임들, 이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해요. 적어도 내가 부동산을 하고 있다고 하면,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 대한민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이 나라의 부동산이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을까? 물론 조금 추상적인 내용이기도 하고요. 내가 이걸 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가 싶긴 하겠습니다만, 요거를 아는 거랑 모르는 거는 부동산업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어떠한 특징이 있고 어떠한 메리트가 있는가, 요거를 조금 살펴볼까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좀 다른 얘기를 하나 할까 해요. 이번 달 초에 글로벌 금융기업 UBS라는 곳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2018 물가와 소득이라는 보고서 내용인데요. 그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77개 국가, 그 77개 주요 도시죠. 국가가 아니라 주요 도시 중에서 그 나라의 물가 수준과 소득 수준을 분석을 해놓은 보고서인데, 그 중에 서울도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그 77개 그 도시들 중에서 소득 수준은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38위입니다. 38위. 그리고 물가 수준은 좀 높죠. 16위 수준입니다. 16위. 그 정도면 물가가 소득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식품 물가 있죠. 식품 물가. 우리가 어쨌든 간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먹는 문제가 식품 아니겠습니까? 식품 물가가 세계에서 3위. 굉장히 높습니다. 소득 수준은 절반밖에 안 되는데 식품 물가는 왜 이렇게 높은가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런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장보기가 두렵다, 물가가 많이 비싸다, 살기가 팍팍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저 스위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물가 수준이 세계 1등이니까요. 거기를 따라갈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에 비해서 굉장히 좀 타이트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물가가 비싼 원인 중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임대료가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인건비에 따른 물가 상승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수준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임대료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임대료가 비싼 이유는 뭐냐? 당연히 건물값이 비싸기 때문이고요. 건물값이 비싼 이유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좀 쉽게 생각하시려면 뭐가 있냐면, 토지라는 거를 먼저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면 건물이란 건 그냥 땅 위에 올라가 있는 건물이에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건물도 비싸지는 거고요. 원래는 건물값이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감가상각이라고 그러죠. 건물은 완성하는 순간, 준공허가를 받는 그 순간부터요, 계속해서 노화되고 풍화되고, 이게 기본이란 말이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게 건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가요? 아무리 오래된 집이라 하더라도요,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냐에 따라서 집값은 계속해서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저 강남 쪽 보면 그렇죠. 제가 예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기사였습니다. 저한테는. 미국에 있던 얘기인데, 미국은 새 집이 더 비싸대요. 새 집이 새로 지었으니까. 당연하다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한테는 그게 당연한 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79년에 태어난 아파트가 쌀까요? 비쌀까요? 아까 미국의 상식에 비교했을 때는 거의 40년 된 아파트인데 그게 비쌀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음마 아파트가 79년에 만들어졌어요. 강남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죠. 우리나라 부동산 아파트 시장의 바로미터가 되기도 하는 음마 아파트가 40년 됐어요.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비싸야 돼요? 싸야 되면? 싼 게 맞죠. 수도 틀면 막 녹물 나올 거고 그런데. 근데 비싸단 말입니다. 그게 뭐야? 땅값이 비싸기 때문이에요. 요 기본적인 틀을 이해하시면 건물값과 땅값을 분리해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기사 하나를 좀 보여드릴까 해요. 네, 그 보도된 기사는요, 그 프레시안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기사 제목이 캐나다 2번 살 수 있는 한국 땅값 해법은? 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만 봐도 우리나라 땅이 캐나다보다 2배나 비싸니까 얼마나 비싼가 땅값이, 요거에 대해서 다루는 기사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기사 같은 경우에 주로 참고한 서적이 뭐냐면 헨리 조지와 지대의 개혁이라는 책입니다. 헨리 조지라는 사람은요, 미국의 경제학자인데 그 사회의 이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이유를 토지의 그 불로소득, 토지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따른 불로소득을 상위 계층이 독식하기 때문에, 그걸 다 가져가기 때문에 하위층과 상위층 간의 간극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점점 벌어진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경제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장했던 내용들을, 그 정립한 내용들을 참고해서 만들어진 책이 헨리 조지와 지대의 개혁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기사가 이 프레시안의 기사입니다. 근데 내용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땅값이 비싼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사 내용을 한번 제가 정리해봤으니까요.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보셨던 그 기사에서 언급됐던 국가들의 인구와 그리고 국토 면적 그리고 GDP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요, 인구 5,100만 명입니다. 그죠? 국토 면적은 300억 평이 넘죠.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면적인지 아마 감은 잘 안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 기준이고요. 북한까지 하면은 거진 한 600억 평이 조금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의 그 국토 면적은요, 세계에서 109번째로 넓다고 평가가 되어 있고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요, 인구가 우리나라보다는 적어요. 2,400만 명이면은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국토 면적은 엄청나게 넓습니다. 2조 평이 넘어요. 2조 3천억 평이 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거의 7배보다도 더 넓은 게 호주의 국토 면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6번째로 넓은 나라라고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땅은 한 3배 정도 커요. 근데 인구도 한 50% 정도가 더 많고요. 8,200만 명입니다. 그래서 국토 면적 1,000억 평 정도는 세계에서 63번째로 넓은 나라로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캐나다는 어떨까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적습니다. 1,400만 명 정도가 적어요. 그래서 인구는 3,700만 명, 국토 면적은 이 정도면 거의 뭐 끔찍할 정도 넓은 거죠. 3조 평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의 100배 정도 되는 거죠. 100배. 말이 100배죠. 우리나라가 100개가 있어야 캐나다 사이즈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인구 수에 비해서 땅이 엄청나게 넓은 나라 중에 하나가 캐나다이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2번째로 큰 나라고요. 자, 그럼 요 나라들의 GDP를 한번 볼게요. 2017년 기준 세계 GDP 순위인데요. 1위는 넘을 수 없는 벽이죠. 미국 19조입니다. 19조. 달러예요, 달러.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규모죠. 세계 1등, 2등인 중국과도 차이가 굉장히 크죠. 자, 여기서 언급됐던 독일 같은 경우에는 4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3조 6천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캐나다라든가 오스트레일리아는 우리나라랑 비슷비슷하네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GDP가 같다고 하면 GDP 수준에 따라서 땅값이 움직여주는 게 맞습니다. 왜? 쉽게 생각해서 땅값이라는 건요, 그 땅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생산되는 양을 그냥 금액화했다고 보셔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땅값이나 캐나다나 오스트레일리아나 좀 비슷하고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땅값이 좀 더 비싸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부분이죠. 물론 면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근데요, 실질적으로 그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체크를 해보면요, 굉장한 결과가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랑 호주랑 땅값은 알아서요, 국토 면적은 7배가 넘어요. 근데 땅값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그러면 거의 같은 단위 면적으로 했을 때는 호주보다 7배가 많은 거죠. 비슷하다고 나오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땅을 다 팔면 독일 땅을 다 사고도 30%를 더 사요. 아니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GDP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땅값은 30%가 더 비싸요. 우리가 독일의 30%가 되어도 못할 판에 130%라니까요. 우리나라 땅값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비싸기도 하죠. 가장 대단한 건 캐나다입니다. 캐나다가 우리나라보다 땅값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국토 면적은 우리나라보다 100배가 넓은데, 자, 보시면 우리나라 땅을 다 팔면 캐나다 땅을 2번 정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땅이 200배가 되는 거죠.
100배인 땅을 두 번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좁은 땅에 얼마나 많은 가치가 응축되어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비정상적인 모습인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라는 게 굉장히 특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땅값이 비싸고, 그에 따라 집값이 비싸고요. 그리고 상가가 비싸고, 당연한 얘기지만 임대료가 비싸지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요, 대한민국의 땅값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현재 우리나라의 삶의 수준이나 소득 수준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것이 우리나라 땅값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요 땅값이 이렇게까지 비정상적으로 많이 오른 거에는 역사가 깊어요. 박정희 정권 때부터 요것들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1963년부터요 79년까지 굉장히 17년 정도가 유지가 됐었죠. 근데 17년 동안요 1년에 평균 땅값 상승률이 36%였어요. 36%의 땅값이 17년 동안 계속해서 오른 거죠. 그 정도면요 상상 초월입니다. 상상 초월. 36%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땅값이라는 건요 항상 복리로 올라요. 복리로. 원금에 이자가 붙은 게 다시 원금이 돼서 거기에 또 붙는 이런 시스템인 거죠. 그러면 단순 계산했을 때요, 박정희 정권 때 내가 63년에 땅을 하나 샀어요. 평당 10,000원짜리를. 그러면 1년 지나면은 36% 올랐으니까 13,600원이 되었습니다. 3년 지나면 한 25,000원 정도, 25,000원 정도가 되어 있고요. 5년 지나면 4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46,000원. 5년 지나는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땅값은 이미 4배 반이 오른 거죠.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10년이 지나면 어떨까요? 10년 지나면 평당 21만 6천원짜리 땅이 되어 있습니다. 10년 동안 물론 땅을 사둔 사람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그동안 뭔가 일을 하고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꾸준히 소득을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와 별개로 그냥 땅을 가지고만 있었다는 이유로 10년 동안 땅값이 21배가 뛰었어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일반적인 시민들이 땅을 사기가 쉬웠을까요? 어렵죠. 지금처럼 어떤 개발 소식을 접하기도 어렵고요. 어떻게 해야 땅을 살 수 있는지도 잘 몰랐을 겁니다. 물론 이제 농촌 가면은 농지를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박정희 정권 때부터 전두환, 노태우 이어지면서 주로 이 정보들이 어디에 편중이 되어 있었냐면 군부에 독점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육사 출신들, 어디는 장성이라 부르는 사람들, 스타 달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 남편들의 와이프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땅들을 그렇게 사들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말 있죠. 복부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이순자 씨라고 해가서 전두환 전 대통령, 이제 대통령 칭호를 빼라고 합니다만, 아무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와이프입니다. 이순자 씨가요. 당시 유명했죠. 육사 출신 장군들, 저기 고위 간부들 와이프를 데리고 다니면서 말죽거리 땅 사고 어디 땅 사고 이랬던 거는 나를 알만한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요, 참 이게 박정희 정권 때 물론 가장 최고로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 이후의 정권에서 크게 다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럼 땅값이 오르는 건 올랐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박정희 정권 때 집가 상승으로 인한 토지 불로소득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토지 불로소득이요, 생산소득의 2.4배 정도로 갑니다. 2.4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이는 돈보다요, 내가 농사를 짓고 공장을 짓고 공장에 일을 하고 해서 벌어들이는 생산소득보다 그냥 땅 가지고 있으면서 벌어들인 게 2배 반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불합리하고, 그죠? 문제가 있는 사회이긴 하죠. 지금은 그거만큼 심하지는 않습니다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더 심한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땅값이 오르면 오른다 치자고요. 그거를 다 같이 누릴 수 있으면, 그거를 모두가 다 같이 이거는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아무 문제가 없겠죠. 물론 그런 나라는 거의 공산당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만. 근데 문제는 편중인데도 너무 편중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개인들 그리고 기업들 상위 10%가 거의 대부분의 부동산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요, 개인 토지 소유자 상위 10%가 전체 개인 소유지, 개인들이 갖고 있는 땅들 말하는 거죠. 전체 면적의 64%를 갖고 있대요. 그리고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을 거예요. 법인 토지 소유자 상위 1%가
전체 법인 소유지의 7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편중되어 있는 거죠. 2008년부터요, 2014년 동안 6년 정도, 6년이 지나가는 동안 상위 1% 기업이 소유한 부동산은요, 원래 546조에서 시작했어요. 2008년에. 근데 2014년에 966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거의 400조 이상이 늘었죠. 그리고 상위 10대 기업,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 현대 이런 기업들이 있죠. 상위 10대 기업이 소유한 부동산은요, 180조에서 시작해서 2008년에, 2014년에는 448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거진 3배 정도가 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돈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다?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요, 상위 10%의 사람들과 기업들은 여기저기 부동산 매입에 막 혈안이 됐어요.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자기들 공장 부지 그뿐 아니라 그냥 비사업용 토지도 굉장히 많이 사들이고 있으니까요. 건물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저기 투자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90%의 국민들, 그러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은 부동산 투자는 자기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남의 일을 생각을 하죠. TV에 분양 모델하우스가 오픈되면서 거기에 앞에 막 하루 이틀 줄 서 있던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손가락질 하면서 비웃어. 아유,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근데 그분들은 하루 이틀 줄 서가지고 돈을 몇천씩 버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상당수 많은 분들이요, 그 부동산 투자한다고 이렇게 막 혈안이 돼서 막 뛰어다니는 것 자체를 점잖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향 자체가 그래요. 우리나라가 워낙 성실한 민족이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벌어서 모은 돈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아끼면 잘 산다 얘기합니다만,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이제는 티끌을 모아도 티끌밖에 안 되는 시대입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말 중에 굉장히 좀 재밌었던 말이 뭐가 있었냐면,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기쁨은 나누면 원래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거는 기쁨은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약점이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참 서글픈 말입니다만 시대가 바뀌었다니까요. 이제는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저축해서 열심히 아껴서 그걸로는 일반적인 생활을 유지해 나가기도 벅찹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죠. 자, 그렇다고 하면 부자가 되는 방법은, 사실 부자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요, 나는 부자가 되겠다, 나는 몇십억의 자산을 이루고, 이런 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돈 걱정은 크게 안 할 수 있을 정도로만 벌 수 있다고 하면요,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부자가 아니더라도요, 조금 더 여유 있는 삶, 좀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은요, 쉽게 말씀드려서 부자들의 뒤를 열심히 따라가면 됩니다. 부자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그냥 그 노하우를 배워서, 그렇게 똑같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애초에 자본 싸움이 안 되기 때문에 똑같이 갈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노하우를 배워서 나도 그 뭔가 투자, 뭔가 발품을 팔고 뭔가 노력을 해서 그 정도 선을 이룰 수 있다고 하면 조금 더 나은 내일을 만날 수 있겠죠. 이 부자들 따라서, 아니면 잘 나가는 사람들을 따라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얘기 있죠. 예전에 좀 한동안 기사에 나왔던 얘기인데, 대기업 회장의 운전기사예요. 운전기사인데 그 운전을 하면서 그 회장이 툭툭 던져준 고급 정보를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해서 상당한 부를 이뤘던 운전기사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미 유명한 얘기지만, 비선 출신으로 해가지고요, 그 기업 회장들, 사장들, 요 사람들의 비서가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배우게 되면서 그 사람이 사장으로 올라갔을 때, 그 사람이 사장으로 회사를 차리던 아니면 뭔가 분사를 받던, 그렇게 해서 사장이 될 경우에 굉장히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노하우의 문제겠죠. 그렇다고 하면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요,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우리나라의 수많은 부자들이, 수많은 기업들이 그러하고 있는 것처럼,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얘기를 또, 이번 영상의, 이번 컨텐츠의 주제가 대한민국 부동산의 특별함이기 때문에 그거에 초점을 좀 맞춰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업들과 부자들이 우리나라 부동산들을 그렇게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왜? 딴 나라 부동산도 아니고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도 아니고요. 그러면 왜 굳이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이렇게까지 투자를 하고 있는가? 그 얘기는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요 다음 영상에서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대한민국 부동산의 특별함을 조금 얘기해 볼까 하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